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처리 기사 실기 온라인 스터디 3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장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수제비 책에 나오는 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들인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테스트를 하는 파트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이 단순히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보다는 좀 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기반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테스트 드리븐 TDD라고 그러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런 거라든가 요게 이제 또 대두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에 처음 이제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V 모델이 나오는데 요구사항 분석부터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전제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석 설계 할 때에도 테스트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요구사항이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테스트하는 그 문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내용, 어떤 테스트할 최소 단위, 그러니까 요구사항 아이디라든가 또는 그 개발 아이디 또는 그 설계할 때 설계 문서에 있는 그 개발 단위별로 실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테스트 문서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미리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그 해당 그 테스트를 하는 방법론이라든가 테스트를 하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또 테스트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보통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기업용 소프트웨어로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솔루션,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솔루션이나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IoT라든가 또는 전기 자동차 또는 이제 자동차나 냉장고 또는 가전제품 이런 데다가 소프트웨어가 개발해서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요즘은 컴퓨터가 다 이제 전자장비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또는 공장 자동화에다가 공장에 또는 요즘 스마트 공장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데 또는 항공 우주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예전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항공 우주라든가 또는 자동차 같은데 이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그런 이슈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테스트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잘못 개발해서 자동차 같은 데다가 만약에 인베디드하게 소프트웨어를 잘못 탑재를 하면 그 모든 자동차의 제어를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오류가 있어서 오류나 결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도요타 사건 같은 경우 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제였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오류 같은 문제가 오류 때문에 발생된 거였다. 그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주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폭파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테스트를 잘못해서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파트 부분의 하나다. 최근 들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IT 쪽에 이제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트 관리 부분도 또 유념 있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만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서도 굉장히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것을 테스트할 때는 그 프로세스의 품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품질,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원하는 기능을 실제 구현돼서 동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 테스트에도 이슈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프로세스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이제 품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뭐 ISO의 9126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이슈 부분들도 테스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의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절차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 디자인을 그 다음에 하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렇죠? 테스트 분석 설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테스트에서 중요한 산출물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산출물이 케이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테스트를 하는 어떤 상황들, 그 케이스들을 도식화한 또는 그러니까 정리한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만드는 것이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및 시나리오 작성. 네, 글씨가 좀 너무 얇죠?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수행.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기능을 구현해봐야 했는데 테스트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분석하고 디자인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하나 항목들, 그 단위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쭉 목록화하고 서식화하고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라든가 시나리오, 실제 테스트 케이스별로 실제 어떤 시간의 순서 흐름에 따라, 절차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결과도 예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미리 어떤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나리오별로 어떤 동작이 결과가 도출해야 되지 하는 그런 테스트의 어떤 단위별로 그거 하나 미리미리 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면서 테스트 해보고 수행해보고 이상 없으면 오케이 하고 또 기록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평가 및 리포팅 이렇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 작성 부분이 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보시고요. 해설을 한번 볼게요.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를 위한 설계 산출물입니다. 중요한 산출물이죠. 응용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스트 각 케이스별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아이디 뭐 이런 거 그 각각의 단위별로 실제 그거에 설계된 입력값과 실행 조건, 기대 결과, 그러니까 결과값 이렇게 입력값, 실행 조건, 결과값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명세서예요. 그다음 테스트 시나리오는 케이스들의 여러 개의 케이스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인데 그 케이스가 케이스 사이에는 어떤 동작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는지 동작하는지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절차를 명세한 문서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또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이제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써보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이 순서도죠. 순서도가 있는데 이 순서도에 보면 포인터 뭐 false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yes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no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계산하고 콜하고 뭐 이런 절차를 프로그램 내부 로직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순서도를 본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이렇게 내부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로직에 대한 절차 흐름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구조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 동작 테스트기보다는 이 논리적인 어떤 구조 테스트,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예.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 박스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내부 로직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화이트 박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가 이게 투명하다, 이렇게 다 드러나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로직을 실제 내부 로직들을 수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구조 테스트 이런 것들을 제어 구조 테스트, 로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블랙박스 테스트의 유형 이런 게 있어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유형에는 제어 구조, 그러니까 안에 내부 로직이 어떻게 돼 있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루프로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화이트 박스 테스트라고 한다면, 블랙 박스 테스트의 유형에는 동등 분할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서술을 간단하게 해보라고 한 건데, 뭐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동등 분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를 영역을 도메인을 또는 도메인별로 유효값이나 무효값을 이렇게 동등하게 분할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입력값을 그룹핑 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의 테스트를 뭐 1부터 100까지의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10단위로 잘라서 넣는다 해서 1부터 10, 20부터 뭐 10부터 11부터 20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 동등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그룹핑해서 입력값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등분할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설명을 써본다면 입력 데이터의 영역을 도메인별 유사한 도메인별로 그룹핑해서 대표값을 대표값으로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동등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경계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경계값만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여기서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인데 요 10하고 11 사이에 요 부분이 경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부터 30까지 있다 그러면 10, 20, 30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 사이사이 여기 사이가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값 분석은 등가 분할 후에 경계값 부분에서 오류 발생이 많으므로 오류 발생 확률이 높다. 높음으로 경계값을 포함하여서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의 테스트 케이스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에 블랙박스 테스트 유형인데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스 케이스 테스트가 있고요. 분리트리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페이퍼 와이즈 테스트가 있습니다. 페이퍼 와이즈 테스트. 네. 페이퍼 와이즈 테스트. 자, 일단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테스트예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구조 논리라든가 안에 논리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제 직접 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테스트는 실제 어떤 요구사항이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나 논리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제 그 어떤 유스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어떤 유스 케이스별로 실제 모델링 됐을 때 프로세스별로 기능이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 테스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분류 트리 테스트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일부 또는 전체를 트리 구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해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페이퍼 와이즈 테스트는 테스트 데이터 값들을 최소한 한 번씩 조합하여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커버해야 될 기능의 범위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테스트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테스트 기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데이터 하는 값들을 이게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테스트 함으로써 한 번씩 조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커버해야 될 기능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의 다양한 기능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조합을 그 조합 여러 가지 이 테스트 데이터들 조합 한 번씩 다 최소한 한 번씩 조합을 시켜서 테스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100개의 테스트 저기 막 값을 넣어서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 둘씩 조합을 하면 50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씩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양의 세트를 구성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페어와이즈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곧 글씨를 잘못 썼네요. 페어와이즈인데, 예, 페어와이즈, 페이퍼라고 썼는데 제가 페어와이즈입니다. 영어로 쓰다. 페어와이즈. 네, 페어와이즈 테스트고요. 네, 페어와이즈. 페어라는 게 요거 페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페어와이즈 이렇게 하는 거죠. 페어와이즈.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8번. 검증하고 확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할 때 검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확인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테스트 시각. 그러니까 시각. 그러니까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누가 테스트를 하냐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검증과 확인의 차이점은 검증은 verification 그러니까 과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정. 생산하고 있는 과정, 올바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과정대로 프로세스대로 정상적으로 개발 규격이나 요구 등을 충족시키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자 또는 시험자가 시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네, verification.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대로 정상적으로 개발자가 잘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는 거죠. 검증. 자, 그다음 명세화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 확인이라는 거는 체크만 하는 거예요. validation.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결과. 요구하는 결과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거를 만들어진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용자 시각에서 하는 거죠. 사용자 시각에서 사용자의 요구나 소프트웨어 요구대로 적합하게 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예, 11번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테스트에 대한 어떤 뭐 이론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테스트할 때 어떤 산출물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 되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단어를 외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제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자료 확보.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범위라든가 접근 방법 이해라든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테스트 대상 시스템 자료 정보를 확보해서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결함 해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며 테스트의 초점을 결정한다. 그렇죠? 위험을 평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단계 테스트의 요구사항 정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스템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테스트 대상의 재검토, 테스트의 특성, 이런 조건 기능 등을 쉽게 분석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하는 것은 테스트 구조 설계입니다. 테스트 구조 설계. 그래서 테스트 구조 설계.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 설계, 설정.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일반적 형식으로 결정하고 테스트 케이스 분류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어떤 구조, 테스트하는 절차, 구조, 장비, 도구, 테스트 문서와 이런 것들을 방법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구조와 설계를 하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위험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정의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듯이 테스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요. 테스트 케이스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정의하고 테스트 케이스 타당성 확인하고 유지 보수.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작성 절차를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케이스 양식인데요. 요 케이스 양식에 들어가는 거 쭉 한번 테스트 케이스 양식은 이렇게 씁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유심히 봐주시고요. 테스트 단계, 그 다음 테스트 환경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1번, 2번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자 계정이 등록되어야만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그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렇죠? 전제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면 성공.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공 실패의 조건이다.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파트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 좀 헷갈리는 그 용어들이 있죠. 드라이버, 뭐 스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7번에 보면 상향식 통합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쓰시오. 그래서 1단계 하이 레벨의 모듈 또는 컴포넌트들이 하위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로 결합된다. 그래서 상향식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바텀업이죠. 바텀업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상향식이 바텀업. 그래서 하위 레벨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위 모듈로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위 모듈부터. 그래서 하위 모듈을 모아가지고 클러스터로 결합해서 그 다음에 2단계 상위 모듈에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해 더미 모듈인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위 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라이버를 작성합니다. 드라이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작성하고요. 3단계에서는 각 통합된 클러스터 단위로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완료되면 각 클러스터들은 프로그램의 위쪽으로 결합되어서 드라이버는 실제 모듈 또는 컴포넌트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쉽게 말하면 이 하위 모듈의 어떤 모음, 클러스터들의 클러스터를 가상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모아놓은 게 더미 모듈을 모아놓은 게 그러니까 하위 모듈을 모아가지고 상위 모듈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더미 모듈이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상위 모듈에 있는 상위 모듈로 결합을 나중에 그 클러스터들이 위쪽으로 결합되어서 실제 모듈로 나중에 대체가 되죠. 또 이 드라이버들은.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는 상위 모듈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더미 모듈이고요. 스터브가 있는데 스터브는 반대로 이제 탑다운 형식, 하향식 모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테스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하이 모듈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하이 모듈로 있을 때 여기에 위에 상위 모듈만 있고 하이 모듈을 다 분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으로 하이 모듈을 지정하는 것이 스터브입니다. 스터브예요. 그래서 이거 뭐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겠네요. 이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하향식은 스톱, 그러니까 하스 상드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하향식은 스톱, 상향식은 드라이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에 보시면 테스트 실행 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도구 유형을 대해서 쓰시오. 도구 유형을 보시면은 이제 무슨 주도 접근 방식이 있고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구 유형에는 당연히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키워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테스트하는 단위 값들을 기준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고 실행한다.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다. 있으며 스크립트 워낙 익숙지 않은 테스터도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에서 테스트 데이터만 추가하여 쉽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접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동작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한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스트 수행 동작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주도의 접근 방식은 어떤 수행 동작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춰서 키워드에 대한 테일러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장치의 구성 요소 중에 목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뭐 약간 좀 처음 들어보는 약간의 좀 생소한 좀 약간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목업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목업에 대해서 약간 요거는 목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행위를 조건부로 사전에 입력해 두면 그 상황에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를 말한다. 네. 목 업젝트라는 것은 뭐다? 사용자의 행위를 조건부로 사전에 입력해 두면 그 상황에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다. 네, 무슨 말? 이게 좀 말이 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좀 추상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할 행위들을,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로 이게 사용자 행위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미리 이제 입력을 해두면 그 상황에 예정된 행위가 거기에 그 상황에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를 목 업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테스트 장치의 구성 요소에는 드라이버도 있고 스톱도 있고 뭐 슈트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스크립트도 있고 목 업젝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모듈이나 기능의 단위보다는 사용자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자의 어떤 행위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놓으면 그 상황에 어떤 예정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수행하는 객체를 이제 미리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행위에 매칭되는 그거를 수행하는 객체, 사용자의 사용자의 행위와 쉽게 말하면 사용자 행위와 행위를 뭐 한다? 사용자 행위를 거기에 예정된 그 사용자 행위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예측된 사용자 행위, 그러니까 사용자 행위 예측된 다시 예측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예측된 사용자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다, 수행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자동화 도구라는 거는 쉽게 말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미리 사전에 정의돼 있어서 이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그 노력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절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어떤 템플릿이나 그런 도구나 문서나 산출물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테스트 계획을 하는 거는 자동화 도구는 이제 요구사항 관리라고 볼 수 있고, 테스트 분석 설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수행하는 부분에서 테스트 자동화, 자동화하는 거를 쓸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수행할 때에는 정적 분석이 있겠죠. 정적 분석. 그래서 코딩 표준이나 런타임 오류 등을 검증한다. 동적 분석은 대상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 검출이고요. 성능 테스트는 부하 생성기를 통해서 가상 사용자를 생성하고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자, 모니터링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상태 확인 및 분석 지원이고요. 테스트 관리에서는 커버리지 측정이라든가 형상 관리, 결함 추정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리포팅. 자, 23번에 보면 테스트 리포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테스트 리포팅, 그래서 테스트 결과 정리, 테스트 요약 문서, 품질 상태, 테스트 결과서, 이렇게 테스트 결과서라는 것이 또 중요한 문서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 처리를 하고 테스트 요약 문서를 쓰고 난 다음에 품질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결과서, 그래서 테스트 결함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며 결함의 내용과 자원 정보나 결함의 제한 순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테스트 결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쓰는 보고서들이 뭐냐라서 리포팅하는 것들이 있는데 절차 보면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약 문서도 작성하고 품질 상태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서 쓰고 테스트 시행 절차 및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여품 결실 뭐 이렇게 요약해서 돼 있네요. 참고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자, 24번에 보면 결함 추이 분석 유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함 추이 분석, 추이 분석이라는 것은 결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하는 어떤 추이, 어떤 결함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어떤 상태를 변화의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분석하는 그 유형 중에는 분석 유형에는 결함 분포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결함 추세 분석이 있고요. 결함 에이징 분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분포, 결함 추세, 결함 에이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결함 에이징 분석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게 뭐냐면 등록된 결함에 대해서 등록된 결함에 대해 특정한 결함 상태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특정한 결함 상태의 지속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측정하여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등록된 결함에 대해서 특정한 결함 상태가 지속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 그래서 결함 에이징이죠. 나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드 커버리지. 이제 코드 이제 내부의 어떤 조건이나 구문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코드 테스트하는 거 뭐죠? 이게 일종의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하나인데 코드 커버리지 유형을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결정 조건 결정 커버리지. 그러니까 1번은 조건 결정 커버리지고요. 2번은 다중조건 커버리지입니다. 다중조건 커버리지. 네, 그래서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뿐만 아니라 개별 조건도 참 한 번, 거짓 한 번 이렇게 수행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결정 조건 내 모든 개발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업을 100% 보장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때 그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커버리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따질 때 참 조건 결정에 따라서 참 한 번, 거짓 한 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조건 결정 커버리지고 그 다음에 뭐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할 수 이 참 거짓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업을 다 100%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6번은 이제 조건 커버리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식으로 이렇게 참 거짓을 한 번씩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결함 관리 항목에 대한 것들인데요. 결함 관리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함 내용이 있고요. 아이디가 있고요. 유형이 있고요. 발견일 이렇게 결함에 대한 관리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결함 내용이 뭐고 결함 아이디를 어떻게 몇 번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유형은 뭐고 발견일은 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에 발생한 결함이 어떤 영향을 끼치며 그 다음에 그 결함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런 거는 이제 심각도를 말합니다. 심각도. 네. 결함의 심각성 정도, 심각성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리티컬한지, 메이저 주요한 건지, 보통인지, 경미한지, 단순한지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것이 심각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함 관리 항목 중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발생한 결함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어야 되냐. 아까 위에 거는 이제 심각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결정적, 크리티컬, 높음, 보통, 미디엄, 낮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되냐, 시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예정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란 조치 완료일자, 그 다음에 수정 담당자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제 테스트 결과는 뭐 어떻고, 종료일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함 관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수제비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화공 문제가 있는데요. 신화공 문제는 앞에 이제 보시면은 조금 약간의 어떤 그 문제의 틀이 조금 약간 틀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수제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신화공 문제는 과거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의 시험 문제에 실기 시험 문제의 유형을 유사하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제 유형들을 잘 살펴가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가로넣기 하는 이런 식의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의 틀이에요. 아까 이제 수제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나 서술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표도 많이 제공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처리 기사 작년까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표를 많이 보여준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보다는 서술형으로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 1번 같은 이런 유형 이렇게 말로 풀어서 쭉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로놓고 해서 이건 뭐냐 이렇게 답변을 쓰는 이런 이제 신화공은 약간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의 범위, 문제 내용, 다루고 있는 어떤 커버리지는 좀 약간 수제비가 더 다양한 커버리지로 문제 유형을 갖고 내용 컨텐츠를 문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신화공은 기존 예상 문제, 기존 작년까지의 문제 유형, 시험 문제 유형을 많이 이렇게 문제 틀, 그쵸? 문제 틀을 많이 본따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어떻게 보면 시험 볼 때 실제 시험 문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신화공 문제집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신화공의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그 이론 책 내용 문제지보다 예상 문제는 굉장히 충실히 잘 만드는 편인 것 같은데 문제지보다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제비는 좀 약간 그 내용은 되게 간략명료하게 정리는 잘 돼 있어요. 이론 내용은. 그래서 실기책에도 뭐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책을 뭐 2개씩이나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도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또는 절차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뭘 한다? 그러니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거 뭐라고 그랬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확인. 네,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1번은 확인. 이거 확인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혹시 쓰게 되면 validation. 예, 확인하는 거죠. validation. 확인하는 건 validation은 좀 약간 value, 가치.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요구 사항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은 안에 돌아가는 뭐 로직은 어떤지 뭔지 난 잘 모르겠고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바를 목표하는 결과 중심입니다. 얘는 확인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지를만 그것만 의미가 있는지 valid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따지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증이에요. 이거는 누구 관점이에요? 정확하게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목표한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따져보는 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개발자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자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지. 그 과정. 그래서 이 검증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검증은 뭐라고요? verification. 그러니까 verification은 약간 측정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측정. 그래서 각각의 어떤 원래 정확하게 어떻게 수행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수행이 되는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증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개발자 입장에서 명세서에 맞게 명세서란 건 뭐예요? 이렇게 요구사항 리스트라든가 설계된 설계서에 따라서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같은 거 아주 재밌죠?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무슨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집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어떤 이런 틀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충제라는 거는 막 살충제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벌레가 있으면 죽는 거고 벌레가 그 살충제 뿌리는 범위에 없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결함을 모두 제거해도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함을 다 제거를 했는데 살충제를 막 뿌려가지고 다 했는데 실제 안에 그 벌레들은 다 죽었지만 버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버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사항이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버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벌레들은 다 잡았는데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킬 수 없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3번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3번. 그래서 오류 부재 궤변. 그래서 오류는 없는데 어떤 게 된 거예요? 사용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죠? 기능은 엄청 뛰어난 기능을 썼는데 사용자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러면 그 품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다. 높지 않다 말할 수 있다. 살충제 프로덕트하고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이 B번인데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돼. 발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동일한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충제 패러독스는 그러니까 살충제를 막 뿌렸지만 그 뿌려진 범위에 그 오류 벌레가 있는 경우만 죽일 수 있는 거고 그 바깥의 범위에 있는 거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파레토 법칙은 80-20 법칙 이런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20%에 해당되는 코드에서 전체 80%의 결함이 발생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셔서 요것도 앞에 없었던 문제라서 한번 풀어볼게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을 주어 실패하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함을 주어서 실패하도록 한 다음에 올바로 복구되는지, 그러니까 복구에 초점이 있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결함을 줘서 막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시 정상으로 또 복구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방법. 이건 리커버리 테스트, 회복 테스트라고 합니다. 회복 테스트 영어로 리커버리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과도한 정보량이나 빈도를 부과해서 과부하를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지 보는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래서 이건 강도 테스트. 부하 테스트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강도 그러니까 뭐 좀 그러긴 한데 우리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부하 테스트 이렇게 씁니다. 부하도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죠. 뭔가 강도 이게 강도 테스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이 영어가 제일 이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참 없어서 어색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소프트웨어 변경 또는 수정된 코드를 새로운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냐면 회귀 테스트라고 합니다. 회귀 테스트. 리그레션, 영어로 리그레션 테스트. 네, 그리고 변경된 소프트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결과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거죠. 변경된 거 이전과 변경된 이후에 대한 변경 이전 이후에 데이터 입력을 넣어서 비교를 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병행 테스트라고 합니다. 병행 테스트. 병행 테스트. 그래서 패러럴 테스트. 패러럴. 네. 패러럴 테스트. 네. 자,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이 그림 V 모델이 나왔네요. 이렇게 V 모델. 자, V 모델의 매칭해서의 꼭 이거 외워주시라고 했는데 예전에 내가 지금 필기 공부할 때 이거 거 안내해 드렸는데 우리 테스트의 단위는 단위 테스트가 있고요. 통합 테스트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단, 통, 시, 인, 설. 뭐 설까지는 뭐 설치는 이건 설치, 인수, 시스템,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단위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단, 통, 시, 인, 설 이렇게 외우라고 짝짝 입에 달라붙죠. 그래서 1번은 인수 테스트, 그 다음에 2번은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3번은 단위 테스트. 자, 보세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개발자가 개발한 그 모듈, 기능 모듈을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단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하는 거. 개발 단계와 매칭되는 테스트를 뭐라 그런다? 단위 테스트. 그럼 설계 단계는 약간 좀 개발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설계는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떤 그림, 청사진 이런 걸 설계도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통합 테스트와 관련된 거고요. 분석, 요구사항 분석. 실제 사용자가 요구사항 분석한 거에 대해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시스템 테스트예요. 시스템 단위의 어떤 테스트.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대로 실제 동작하는지를 만 확인하는 것을 인수 테스트라고 합니다. 실제 인수라는 건 뭐예요? 실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테스트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은 여기 그 신화공 문제들이 보면은 전에 앞에서 시점에서 못 봤던 그런 테스트들 용어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쭉 볼게요. 인수 테스트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받아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의 종류를 보는 건데요.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개발자의 장소에서 개발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개발자 앞에서 테스트 기법을 통제한 환경에서 테스트 통제의 어떤 환경 조건에서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며 기록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알파 테스트라고 합니다. 알파 테스트.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테스트하는 기법으로서 개발자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하면서 해보는 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발견된 오류나 사용자의 문제점을 기록하고 개발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를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베타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베타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가 써보고 어떤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뭐 클러스터로 결합되는 거고 이게 상향식 통합에서 아까 문제 똑같이 나왔었죠? 똑같은 문구입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요거 아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네? 상향식은 드라이버, 그죠?
상향식은 드라이버, 그 다음에 하향식은 스톱. 그래서 하스 상드 뭐 그렇게 외웠었잖아요. 그죠? 하스 상드, 상드하스인가? 상드하스인가? 뭐 이렇게 외웠죠. 외워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또 리그레션 테스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 문제 나오면 참 골 때리 좀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결함 관리의 각 단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참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보셔 어떤 결함 관리의 각 단계, 결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순서를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일단은 에러가 발견되면 테스트 전문가와 프로젝트 팀에 논의한다. 그 다음에 수정이 완료된 결함에 대해 확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함 조치 완료 상태로 설정한다. 자, 말을 잘 보면 뭐가 발견되면 이 결함이라는 건 뭐가 에러가 발견됐을 다음에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좀 에러 발견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그래서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정이 완료된 결함이다. 그래서 결함이 완료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확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함 조치 완료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것 같죠.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게 7번 숫자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 C번에 보면 등록된 에러가 실제 결함이면 결함 확정 상태로 설정한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측정을 해봤는데 등록된 에러가 결함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단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뭐 3번이나 4번 정도 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함을 수정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결함 조치 상태로 설정한다. 들어보면은 결함을 수정을 하고 막바로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6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발견된 에러를 결함 관리 대장에 등록한다. 자, 이거 들어보면 요거는 뭔가 어떤 절차적으로 뭔가 수행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발견된 에러 발견이 된 다음에 뭔가 수행하는 대장에다 등록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요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에러가 발견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A가 1일 가능성이 높고요. 발견이 돼서 프로젝트 팀에 논의하고 그 다음에 발견된 에러를 결함대장에 넣는 거 이미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는 발견이 되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는 거고 2번은 이제 두 번째 발견된 거에 대해서 대장에다 쓰는 거니까 확정된 거죠. 발견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등록된 에러가 실제 결함인지 아닌지 분석한다. 이런 거는 등록된 에러 이렇게 보면은 대장에다 등록한 다음에 결함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분석해보겠다 그런 얘기니까 얘가 3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그리고 결함을 해결할 담당자에게 결함을 할당하고 결함 할당 상태로 설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함을 해결할 담당자라는 거는 결함이 확정이 됐으니까 담당자에게 할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석은 했고 그다음 분석해서 이게 결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결함이 해결될 결함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한테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번 앞에겠네요. 그래서 5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C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요게 3번이니까 C는 이제 4번이겠네요. 그죠? C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순서가 A 그 다음에 2번이 E 3번이 F 그 다음에 4번이 C 그 다음에 5번이 G 그 다음에 6번이 D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이 B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러가 발견되면 테스트 전문가와 프로젝트 팀이 논의한다. 그 다음에 E 발견된 에러를 결함 관리 대장에 등록한다. 그 다음에 F 등록된 에러가 결함인지 아닌지 분석한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C. 등록된 에러가 실제 결함인지 분석에 따라서 실제 결함이면 결함 확정 상태로 설정한다. 그다음에 G. 결함이 확정되면 결함을 해결할 담당자에게 할당하고 할당 상태로 설정한다. 그다음에 D. 결함을 수정하고 결함이 확정됐으니까 담당자 등록됐고 그래서 결함을 수정하고 수정이 완료되면 결함 조치 상태로 설정한다. 결함이 조치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B. 수정이 완료된 결함에 대해서 확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함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설정한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B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마치면 산출되는 문서. 요거 아까도 중요한 산출물들이 있었어요. 테스트 수행하고 나서 결과로 산출되는 문서들 뭐뭐뭐 있다. 자, 중요한 문서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마치면 테스트 산출물로서 중요한 산출물들. 첫 번째, 테스트 계획서. 그래서 계획서는 1번이 계획서예요. 계획서는 테스트의 목적, 범위, 일정 수행 절차, 대상 시스템 구조,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등 테스트 수행을 계획한 문서이다. 그 다음 2번.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입력값 수행 조건, 기대 결과 등을 만들어진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다. 이건 뭐래요? 테스트 케이스를 말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테스트 항목 명세서가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한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 동작 순서대로 기술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테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테스트 결과를 비교 분석한 정리한 걸 뭐라고 한다? 테스트 결과서.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순서인데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든지 계획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끝나면 뭘 하냐? 잘 읽어보면 아까도 한번 이거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계획이 끝나면 위험 평가를 합니다. 우선순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설정했으면 이제 테스트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예, 케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순서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B 다음에 이제 테스트 구조 설계 한다 그랬죠. 구조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기 전 단계에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자료 확보, 그 다음에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B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그 다음에 E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 결정, 그 다음 D 그 다음에 이제서야 테스트 케이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테스트 하네스라는 건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용어 설명이니까 테스트 하네스는 이제 뭐냐면 테스트 실행할 때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컴포넌트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테스트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나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테스트에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코드와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것을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및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을 뭐라 그런다? 테스트 하네스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네스. 네, 이런 것이 있다. 보시고요. 네, 이거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건데 이제 테스트 관리 측정 지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듈 또는 컴포넌트 특정 속성을 해결하는 결함수를 측정하는 거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했다? 결함 분포. 지표예요. 측정 지표, 결함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 시간에 따라서 결함수의 추이 분석하는 거 보면 결함 추이 분석. 그 다음에 결함 상태에 지속되는 시간 측정. 아까 문제 풀어봤었죠? 결함 에이징.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화이트박스에 대한 어떤 로직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거 쭉 보시면은 화이트박스 기법 중에는 안에 로직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로직을 테스트하는 검증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구문 테스트 같은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의 구문이 문제가 없는지, 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코드상의 어떤 로직의 문제가 없는지, 조건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 검증하는 게 있고요. 문장 자체 어떤 오류가 없는지, 구문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문장 검증 기준이 있고, 그다음 분기 검증, 분기 이렇게 if문의 분기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또 뭐에 조건이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값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화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제 중심의 어떤 실기 문제 유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신화공은 또 이렇게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동치 분할 기법, 그다음에 뭐 경계값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수의 범위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입력값을 테스트하는 걸 뭐라 그런다? 동치 분할, 동등 분할 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게 뭐 동치 분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등 분할 뭐 이렇게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등 분할. 이렇게 뭐 점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점수도 이렇게 특정 범위를 이렇게 정의해서 그 범위별로 이렇게 동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 여기 입력값의 어떤 경계값의 오류가 발생할 높다고 해서 경계값 테스트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경계값 분석이라고 했어요. 경계값 분석. 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신화공까지 해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관리 기법,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7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